저는 그 ABO 박동일이고요. 네. 저희 둘째인데 너무 잘 하죠. 네. 꼭 이 영상을 틀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둘째 허락을 안 받고. 네. 아이고. 네. 이거 저 끊었는데 갑자기 나왔네요. 이게 뭔가 PPT가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스폰서님 분당에서 OM을 좀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사실 누군가의 어떤 전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너무 이제 선남선녀시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께서 영어를 엄청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스폰서님께서 나는 창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세 창업자들을 만나면 영어로 이 사업을 알려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머리에 왔던 인사이트가, 아, 그렇네. 좋은 파트너십은 이런 기회를 만드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저 문장을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십은, 이제 저희도 이제 파트너십을 사실 발휘해야 되거든요. 여기 또 초청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잠깐 설문조사를 하면 혹시 이런 자리에 10회 미만으로 혹시 오신 분들을 데려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사업자 중에서 손을, 네. 네, 많이 계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파트너십을 잘 발휘해야 오늘 또 초청받은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서 반응을 해주시고, 혹시 또 어렵게 얘기하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의 이제 파트너십일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자의 음원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메이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로 영어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좋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 대답을 뭘로 하셨는지 혹시 초청받으신 분들을 아실까요? 사업자분들은 아실 것 같고 혹시 맞히시면 이따가 선물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AB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BO의 경쟁력이 바로 아메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사실을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비즈니스를 접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사업 설명을 조금 풀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ABO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조금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저기는 이제 그 네이버하고 그 카카오의 디자인을 하는 이제 조수용 씨의 이제 일의 감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의 감각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목인데 거기서 당연히 이제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그런데 저기서 한 대목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던지 간에 10억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오신 사업자분들이나 초대하신 분들도 그냥 내가 초청받아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늘의 이 한 시간이 나한테 어떻게 보면 10억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챕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를 전혀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저희 그 고모와 고모부가 유학을 가셔가지고 미제 제품들을 아메이와 같은 미제 제품들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필름 카메라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주셨는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하고 소풍을 가면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20원을 남겨서 아이들한테 팔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게 불과 3학년 4학년 때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엄청 돈을 밝혔나 봐요.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런 책들을 봤더라고요. 기억은 제목만 기억이 나서 뭐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기업혁명이라든지 뭐 마스지다 고로스키의 책들을 보면서 나름 이제 경영에 대한 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대학교 때는 제가 구제 청바지하고 주얼리를 팔아서 학비를 댔습니다. 네, 저 때는 이제 연식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삐삐가 있을 때인데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삐삐가 그렇게 울려요. 사장님 바지 사이즈가 안 맞아요. 교환해 주세요. 제가 종로에서 반지를 팔았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빨리 반품해주세요. 음성이 막 오면 수업을 못 듣고 막 나가가지고 공전화 듣고 가서 반품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이제 4학년 1학기 때 신문 쪽지에 저희 그 4학년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저희 그 학과 수업 중에 스타트업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타트업 수업은 그 손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 야 요즘에 해외에서 PPL과 스타 마케팅이라는 게 엄청 트렌드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신문 기사에 저기 있는 저 연예인분이 그 어떤 대기업의 브랜드와 함께 광고 대행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사업 제안서를 써서 저 회사를 찾아갑니다. 4학년 1학기 때. 그래서 나 이러이러한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좀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시작된 첫 직장이
저런 그 스타 마케팅이랑 광고 대행사였어요. 그래서 저 회사는 뭘 했냐면 스타 마케팅하고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들 마케팅도 하고 저는 저 경력으로 제작사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감독을 하고 계신 이승엽 씨도 계시고 우리 태양의 후예에 있는 우리 진구 씨도 있고 보니까 엄청 많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제 사회 경험은 연예인과 미디어 시장, 그 다음에 또 연예인과 스타 마케팅, 그런 스타들을 씀으로 해서 어떤 모델료와 어떤 기업들이 마케팅을 펼쳐서 그런 흐름을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런 브랜드를 만드는지를 그때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이제 어저께 제가 좀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 포스터를 좀 찾아봤더니 저러 한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훨씬 많죠. 근데 뭐 장매전쟁도 있었고, 그때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신다고 하면 연식이 꽤 되신 건데 그 드라마가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장매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엄청 핫했었죠. 그래서 저 드라마에 제가 여주인공한테 옷을 입혀서 그 옷이 전국에서 완판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저 박신양 씨가 쓰는 안경에 70%는 다 제가 씌운 안경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안경이 신규 브랜드였는데 저게 전국에서 다 완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수혜 씨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 제가 입힌 옷이나 이런 걸 입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개콘하고 우차사인데 저기 있었던 개그맨들이 신었던 신발이 이제 제가 해줬던 브랜드로 엄청 그 해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브랜드가 한참 뜨기도 하고요. 저 밑에 이제 제작사 있을 때 일들인데 한국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중국의 CCTV5라고 무림 따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기획에 참여했는데 저게 중국에서 시청률 1위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한 해 광고료가 제가 그때 듣기로 1,000억인가? 중국 시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시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는 브랜드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미디어도 잘 이해하니까 창업하면 잘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창업을 덜컥 하게 됐죠. 창업을 해서 그때 하려고 했던 게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어떤 플랫폼이었냐면 원래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명품 아울렛을 현장에 가서 저희가 라이브로 송출해서 팔겠다고 생각했다가 그때 여차여차 해서 바뀐 게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유기농 먹거리 플랫폼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사실 스타트업을 하나 차리게 됐고 벤처 기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 N사의 파트너가 되면서 제가 지금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저 사업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저게 모태가 돼서 지금의 이제 이 사업으로 많이 확장이 됐고 저 옆에는 K사 플랫폼에 똑같이 이제 사업을 아이템을 런칭해 저기서 그때 당시에 1인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소분쌀을 런칭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의뢰가 와서 런칭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어디 갔는지 이미지만 있습니다, 다. 네, 망했습니다. 엄청 저거를 제가 김제 가서 막 만들고 막 기계도 3,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농협에 넣어주고 했는데 한 번 만들고 싹 사라졌습니다. 네, 사업이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또 저기 차관님하고 뭐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뭘로 해서 막 경영도 다니면서 가연도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미디어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타가 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하루에 많이 다닐 때는 뭐 한 1,000km 정도를 운전해서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컨셉이 뭐였냐면 이 생산자들 도와야 되니까 생산자들을 라이브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일이었어요. 저희 PD랑.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밭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청 유명한 유기농 감자밭을 갔는데 촬영을 하러 이제 우리 PD랑 갔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요 10m 앞에서 농약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유기농 감자밭 옆에서.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 밭과 이 밭은 다른 밭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 유기농 밭에서 사실 몇 킬로 안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장어 얼마나 또 항생제 뿌려서 키우는지도 거기 가서도 저희가 촬영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현타가 왔어요. 내가 유기농을 해서 먹거리를 잘 알리려고 했는데 너무 생산자들이 조금 약간 이게 안 맞더라고요. 제가 또 속여서 팔 수는 없잖아요. 저는 유기농이고 친환경만 취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현타가 오는 시대에 낯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꿈이 있냐, 뭐 갑자기 뭐가 어떠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메이가 되게 변변치 않게 생각이 됐었어요. 몇몇 선입견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그 다단계 회사에도 끌려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 때문에 똑같겠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했는데 항상 저희 스폰서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책도 주시고 음원도 주시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Y아메이가 생겼어요. 그 Y아메이 중에 하나는 제가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유산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창업한 계기이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주는 것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대학을 가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주려고 저는 이제 청와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가 안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왔는데 어떤 그 사업자 리더님께서 이렇게 가족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길을 열기 시작한 게 이제 저의 이제 YRMA가 되면서 아, 그러면 이 사업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여행도 갈 수 있겠네가 사실은 이 사업의 이제 YRMA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이 안에서 조금씩, 일만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면 당연히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가치들이 이 안에서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다시 저희가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의 몸값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혹시 아실까요? 연예인의 몸값을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사람들이? 실장님 광고료? 네. 이걸 맞추면 이따가 선물로 애프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낙서를 해주셨네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네? 네, 현빈. 네, 맞았습니다. 네, 애프터를 꼭 가져가시고요. 네. 근데 출연료가 지금 엄청, 저 드라마 할 때, 그때 저희 최수정 주인공 분들께 제 기억에 회당 1,0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신땡땡, 그다음 강땡땡 분들이 그 A급 사회자였는데 해당 출연료가 MC 한번 보면 1,000만 원 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이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분은 해외분인데 혹시 누군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드로? 영어는 맞습니다. 영어는 맞는데. 네. 네, 조지 클루니. 네, 네. 그런데 저기 보면 한 편당 출연료가 얼마인지 보이시나요? 270억. 네. 시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 시장이 달라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찍고 하면 거의 몇 천억의 자산을 만드는 게 사실 저 연예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삶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연예인분께서 저를 그 명품 백화점 가면서 옷을 사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동일아, 이렇게 명품샵을 다닐 수 있는 연예인이 우리나라에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딱 3%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나머지 왜냐하면 개그 콘서트나 이전 개그맨들이 받던 출연료가 4일을 연습하고 하루를 올라가거든요, 무대. 그리고 30만 원 받았어요. 그때 약간 메이저급 애들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때니까 얘네는 밤무대를 뛰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TV 한 번 하고 밤무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뭔가 포장마차하고 약간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쨌든 그 삶이 좀 어렵죠. 몸값들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좀 정의를 해보면 그러면 연예인의 몸값은 바로 저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받은 그 이미지들이 스토리의 값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연예인, 아까 현빈이나 조지 클루니를 써서 그들의 이미지를 빌려가지고 내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만들지 않았던 이미지들을 연예인을 통해가지고 사실 한 번에 빠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스토리가 높은 사람의 몸값은 아까 조지 클루니처럼 시장도 그렇지만 이미지가 높은 사람들 몸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의 몸값은 저렇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들도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냐 없냐가 엄청난 차이를 합니다. 저기 4가지 브랜드만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보면 저기는 이제 아마 인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내 동생들을 수업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인도에다가 하면서 했던 회사인데 지금 저기는 이제 무료로 되어 있죠. 무료로 전 세계 좋은 컨텐츠가 뭐 빌 게이츠서부터 해가지고 들어와서 오픈됐어요. 그게 지금 저 회사, 저 브랜드인데 저게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잘 아시죠? 나는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옷을 덜 팔기 위해서 광고합니다로 되게 유명해진 파타고니아. 네. 그리고 없는 것이 더 풍요롭다. 저기는 무슨 양품, 무인 양품. 네. 그 다음에 좀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조금 낯설시겠지만 저기는 원가하고 공장하고 이윤을 공개해버렸어요. 옷 회사가. 그래서 엄청 미국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레디컬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저런 트랜스페런시라 해서 보통 원가나 공장을 이윤을 공개 안 하잖아요. 기업들은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저긴 아예 이 옷은 원가가 어디고 파키스탄의 어느 공장이고 해서 우리는 얼마 남아요를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회사가 에버레인이라는 회사고요. 엄청난 그 스토리를 갖고 브랜드로 만들고 회사의 기업 가치인데 저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연예인들처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엄청난 가치를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의 컨설팅 겸 이제 자문을 해주고 있는 회사한테 마케팅 팀에 제가 해주는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브랜드가 쓰려면 스토리를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옛날로 따지면 고객이나 회원을 하듯이 그 커뮤니티, 팬덤 이런 것들 형성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부의 수준이 앞으로 높아질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도표를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위에서 원래 돈 잘 벌고 부가 있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부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저는 점점 낮아지는. 또 개인의 생애 주기만 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 잘 못하면 건강에 못 살겠지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 100세, 120세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흑자 기간보다 적자 기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적자가 되는 저희가 한 70세, 80세까지 살 때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10억에서 20억 사이를 빚을 진다고 하는데 그 빚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실까요? 네, 다 은행과 이제 대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의 수준을 좀 보면 우리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어떨까 좀 봤더니 여기 분당구는 소득 수준 대비 건강 순위를 2위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표는 보니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좀 높으면 건강 수명도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도표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도시가 여기 분당구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 원인을 진별청에서 분석했더니 어떤 질병이 아니라 만성질환, 생활습관병으로 죽는 게 만성질환 되는 게 78.1%라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하면 저 만성질환 7가지 안에서 뭐 당뇨, 알츠하이머, 고혈압, 뇌질환, 심장질환, 암 이 범위 내에서 사실 거의 78.1%가 아프거나 아픈 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은 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미국의 CS 갔다 왔을 때 찍은 사진하고 영상인데요. 잠깐 보면 저게 이제 뭐 스타트업 관들이긴 한데 저게 로봇만 제가 몇 개 추려온 거거든요. 근데 저 때 당시에 불과 2년 전에 로봇의 수준은 저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네. 챗 GPT 등장 이후 전 세계는 AI, 인공지능 열풍 속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인데요. 뉴스데스크는 현재 우리 AI 기술은 어느 수준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AI 강국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로 AI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고 또 바꿔나갈지, 달라지고 있는 우리 일상의 모습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ere we go. I got so excited. 화면 속 버튼을 누르자 차가 움직입니다. 앞좌석 운전석은 비어 있습니다. There's no driver, there's no like ghost person. 유령 대신 핸들을 잡은 건 인공지능 AI. 테슬라가 지난달 출시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입니다. 그저 태평양 건너 미국 얘기일 뿐 우리에게 먼 미래일까? 운전자가 손을 떼도 핸들 스스로 움직이고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섭니다. 서울 한복판, 바로 이달부터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시범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코너링이 너무 부드러웠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승차감이 좋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지적 능력. 얼마나 막히는지, 신호는 파란불인지, 앞차와 거리는 넉넉한지,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은 없는지.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처럼 정보를 수집한 뒤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 빵집에선 운전석이 아닌 계산대에 역시 보이지 않는 AI가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 무인 계산대를 이용해서 빵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이미지 인식만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비전 AI. 바코드를 찍지 않고도 소금빵 2개와 스콘 2개, 앙버터빵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확히 인식해 가격을 계산한 겁니다. 바로 빵을 스캔을 해서 너무 신기하고
역시 AI 시대가 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빵 종류를 구별한 걸까? 사람이 배우듯 인공지능은 학습을 합니다. 바람 안 오게 해줘. 찬 바람이 추우신가요? 더 편안한 환경을 위해 소프트 바람 운전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에어컨을 켜는지 사용자의 평소 습관을 학습한 뒤 센서로 감지한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 상황에 맞춰 바람을 보냅니다. 소비자들이 AI가 들었는지 잘 모를 뿐 이미 LG전자 TV 중 AI TV 비율은 100%에 육박하고 삼성전자는 판매된 전체 가전 중 70%가 AI 제품입니다. 어디까지가 AI이고 이게 사실 잘 못 느껴져요. 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올해 전 세계 AI 사용 인구는 3억 8천만 명에 육박하고 불과 5년 뒤 2배에 가까운 7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10억 달러 수준인 AI 스마트 가전 시장은 매년 30% 가까이 급성장하면서 10년 뒤 130억 달러로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AI 열풍과 함께 급부상한 IT 기업 엔비디아는 이미 AI는 소비자 산업에서 상업화의 문턱을 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CES를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3번, 4번 정도 갔었는데,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죠. 아까 아주 초보적인 로봇이 거의 1, 2년도 안 돼서 지금 거의 휴먼의 형태로 올 정도로 기술 자체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기술이 빠른데 이런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는 고민들을 계속 지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ABO로서 한번 살펴보는 관점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메이 마케팅은 원래 아메이 마케팅이라고 불렀었고, 그 아메이 마케팅을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저희가 사람과 사람,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바이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일상화된 것처럼 저희가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이제 너무나 사실 잘 아시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개념인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파는 제품들도 판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제가 최근에 아는 유명한 신발 브랜드 대표님하고 차를 먹을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모델 출신의 변모님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근데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한번 라이브 방송을 인스타하는데 그분한테 몇 천만 원을 드렸고, 제가 듣기로는 1억이었어요. 그때. 그 1시간 매출이. 엄청난 영향력인 거죠.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서부터 사실은 다 어떤 인플루언서는 아니니까 저희가 소비자로거나 생산자가 되는데, 저희 옆에 보면 아이콘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핸드폰이 생기면서 조금 더 많이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소비자에서 나 이런 거 먹어보니까 좋아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소비자한테 알릴 수도 있고 전달도 하는데, 어떤 소비자들은 흔히 얘기하는 생산도 하면서 소비도 하는 프로슈머의 개념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소비자들은 프로슈머 자체는 많은 소비자들의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거를 저희는 커뮤니티가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가 없이는 전달도 안 되고 어떤 이야기나 브랜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저기 있는 저 핸드폰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프로슈머의 개념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저 핸드폰을 잠깐 찾아봤더니 저희가 지금 걷고 다니고 계시는 이런 생활 습관이 이런 이 데이터들이 사실 핸드폰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모르지만 저거를 정보화해서 광고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통신사와 메타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의 일들이에요. 저희 간단히 보면 행동하고 습관까지 다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하루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내가 데이터를 알게 모르게 뽑아내는 게 2,000개에서 5,000개의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다가 통화를 몇 분 했고, 문자를 어디다 보냈고, 내가 얼마큼 걸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었고, 이런 정보들이 다 기록이 돼서 어디론가 송출되고, 그게 내 개인을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나한테 맞춤형 광고가 오는 게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AI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엄청 의미 있게 생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전달하냐라고 보면, 저게 이제 저건 이제 학습 이론인데 누가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데이터로 오고, 어떤 건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 정보를 지식화할 줄 알고, 근데 그 지식에
경험이 쌓이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그 눈높이에 맞게끔 지혜가 되는 영역이 있고 추가가 돼서 그 지혜가 넘었으면 비전까지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전달한다고 하면 다 저게 똑같은 걸로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보만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람한테 가고 전달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잘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케터들끼리는 이미 그 정통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런 정보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정보들은 금방 잊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이 오래 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엄청 강력한 도구인데 소비자들은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안에 사실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아메이를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런 책에 보면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앞으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저 공부라는 세계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이 자본이 어떻게 특히 그 자본 중에 나한테 오는 이 수입의 부분이 어떻게 오는지를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의를 해놨잖아요. 수입의 속성 4분면으로 해서. 그래서 저분은 사실은 정의 하나를 너무 잘해서 평생 먹고 살고 계신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 4사분면에 보면 왼쪽 지금 예전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만 해도 95%의 사람들이 5%의 부를 나눠 먹는 구간 즉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저 시장 저 분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저 시장의 98%의 부를 2%의 사람들 빈익부 부익부가 사실은 엄청 갈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메에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자산을 만드는 저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3번 ABO가 되면 그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 장표에서 저희가 꺼내오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ABO가 될 수 있냐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이 자리에 오셔서 조금 더 진중하게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들어보시면서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듭니다. 그래서 저 영역은 지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거의 97%의 부를 약 3%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저 영역은 사실은 점점 더 해지겠죠. 그렇다 그러면 딱 하나의 결론은 앞으로 우리는 노동 수익만으로 내 노후를 대비하는 건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은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기반도 없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산을 만들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 안에서 사실 좀 해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메이의 제안을 하는 그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가를 보면 저는 저 이념이 너무 사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업 이념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에게, ABO에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ABO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답들은 각자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정의하고 저렇게도 정의하는데 그 ABO는 이건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각자의 색깔대로 또 자기의 커뮤니티와 자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팀을 구성하게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메이가 4가지 어떤 가치념들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인데 많은 회사를 다녀보시고 많은 회사를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가족을 사실 위하는 것도 어렵고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있는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내 부장님이나 상무님을 보면 그 회사에 어쨌든 그 희망이 보이는데 거기가 딱 다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처음부터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외치고 나온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1959년부터 시작된 이 회사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좀 우리나라의 통계도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평균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은 12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메이는 거의 70주년으로 또 유틸라이트 경우는 90주년을 넘었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건전하고 잘하고 있는 회사인지 저희가 그냥 수치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00여 국에 나가 있고 한번 진출해서 철수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사례만 외에는 지금 이 신뢰를 기반으로 전 세계 100여 지역과 국가에 나가 있는 게 이 아메이입니다. 아까 우리 리더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 웰 프로그램에 $10,000,000를 이미 2014년도에 투입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들을 계속 R&D 하면서 가는 아메이의 어떤 그런 성견지면들 사실
기업의 성견지명은 결국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뭐 직원들이 건의해서 1,000만 달러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의 오너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런 것들을 서슴없이 사실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 엔드 파트너는 항상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물 빼고는 다 있어요라는 설명으로 한 번에 설명을 하던데 이 안에 이제 700여 개의 제품들이 정말로 R&D가 훌륭하게 각 국가에 맞게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17개의 센터들이 또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내 사업의 비즈니스 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들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내가 여자분들이나 뭐 남자분들이나 내가 아티스트리로 뭔가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짜겠다 그러면 또 그런 하드웨어를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아메이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발전하려면 제품과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와 특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소개받을 때 깜짝 놀랐던 건 저 특허를 공동 등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연구원들하고. 근데 모든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도 특허를 많이 등록해보면 직원이 기여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지언정 공동 특허 이름을 올리지 않는데 저런 개념들 자체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저런 R&D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아 아까 땡땡 회사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막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증받고 권위에 있는 논문에다가 이것들을 계속 실어가면서 계속 확장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건 우리나라에 있는 XX의 크기와 미국에 있는 XX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모든 비타민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식습관도 다르고 목구멍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기농 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런 그 청정기와 정수기, 뭐 아메이킨, 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알레르기단에서 오늘 들어가서 한 번 더 봤더니 이제 저런 내용들을 번역해서 보니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눈들이 사실 없잖아요. 왜? 아까 얘기한 그런 연예인들의 광고라든지 미디어의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제품들을 소비하고 선택하지 저희가 직접 그런 정보를 학습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메이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저런 정보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 정보를 그냥 데이터나 정보로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지혜로 받아들이는 이 공부하는 능력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메이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정수기인 이스프린, 저희가 스폰서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실 때 좋은 물의 조건이 뭐냐고 영상에 이렇게 해주신 건데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하수도에 지금 마약이 다 검출되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필로핀이나 코카인을 필터할 수 있는 정수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 중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장표는 제가 챗GPT S로 제품명을 넣으면 비교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나오게끔 제가 인공지능에다가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엔드 파트너가 누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넣었더니 저렇게 인증이나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저렇게 자동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확인하는 것도 참 되게 편리한 시대인 거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더마 아키텍트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전 이걸 보면서 이게 피부샵을 이제 대처를 하고 소형화하고 기능 집약적인 건 그 모빌리티의 기능이 있는 건 이미 제가 CES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핸드폰 자체가 지금 거의 슈퍼컴퓨터 클라우드와 붙으면서 거의 슈퍼컴퓨터급으로 변한 것처럼 모든 디바이스들은 사실 저런 형태로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월요일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줌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엄청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시는 뭐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든지 이온토포레이션이라든지 소레포레이션 뭐 엄청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하시면 설명해 주시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학습해서 전달하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배웠으니까 카피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걸 지식이나 지혜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 진화하는 것처럼 내 지식도 진화해야 되는데 기업이나 저희가 회사에서 다닐 땐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회사의 노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에서의 지식은 내가 스스로 내가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에게 넣어주는 사실은 이 학습 능력을, 환경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 또 잘해주신 대로 마이팩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로잉 랩이 나와서 지금 이제 마이 웰리스 랩으로 나왔던 그 장표 중에 전 저게 깜짝 놀랐어요. 기존엔 저희가 제품이 좋아요, 여기 납품면 여기가 좋아요 라고 얘기해서 전달했던 그 시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의 시대는 마이데이터 사업하고 사실 결합돼서 건강의료 정보들이 결합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내 장내에 어쨌든 그 미생물까지 파악된 상태에서 어떤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을 가지고 먹으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해서 확인해 봤더니 3년 후에 이런 질병의 확률들이 많을 거예요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그 스타트업을 하면서 검찰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예를 들면 유기농 제품인데 유기농에서 써야 되지 않나야 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생산자가 심지어 자기 생산자가 자기 제품을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유튜브에 올렸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민감한데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그러면 아메에서 봤을 때 그런 민감한 내용들을 직접 저렇게 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검증하고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 지표들을 예전에 병원 가서 알 수 있었던 그 지표들을 이제 앱 하나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들, 내 아이, 내 와이프들의 3년 후엔 이럴 것 같은데 미리 예방하자. 너 지금 이런 기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를 모바일에 넣어준 게 마이 웰리스 랩인 거죠. 즉 건강의 어떤 내비게이션이 이 앱으로 사실 끝나버린.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 파트너가 나에게 사업을 보는 사람의 소비자가 저하고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온 거예요. 왜? 저 마이 웰리스 랩 때문에 내 기록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마이 데이터 사업으로 통해서 건강 의료 정보들이 사실 공식적으로 그냥 이 앱에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있었던 그런 건강진단 정보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이 결합되면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앞을 2년, 3년을 내다보고 건강을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기존처럼 좋아요 갖고는 지금 안 되는 시대에 과연 그러면 아메이의 ABO로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갖춰갈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그 AI로 돌려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도표로 저렇게 정리해 줬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분석하게 되면 개인화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분석돼요. 그다음에 건강 데이터가 통합되죠. 그러면 작용 기제가 이해가 되고 맞춤형 건강 솔루션으로 다시 제안하게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표로 그냥 알아서 정리해 주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아메이는 바이오 플랫폼 회사예요라고 그때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표 자료에 보니까 아메이가 직접 아메이 3.0이라고 하면서 아메이는 이렇게 갈 겁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 솔루션으로 마이랩으로 마이웰리스 랩으로 플랫폼을 통합해서 갈 겁니다라고 딱 저렇게 장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저 단어들은 개인인 우리가 사실 소유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가 그 기회를 ABO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미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되고 저건 단순히 이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과 건강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잘 학습해서 잘 안내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제 ABO들이 사실 환경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자산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이제 수익 구조에서 나오는데 저도 유통을 그 생산자들의 먹거리를 갖고 유통을 했는데 유통 거래 비용을 없애려고 사실 저는 그 사업 모델을 만든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이제 여실히 알게 된 거죠. 가격에는 제품의 품질하고 상관없는 유통 거래 비용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무신 MD랑 그다음에 저기 홈쇼핑 MD들하고 미팅할 일이 있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 데이터 방송하고 홈쇼핑 쪽 수수료 어느 정도까지 해요? 그랬더니 공식적으로는 41에서 43%인데 이것저것 하게 되면 60%까지 나온다는 거. 60%까지.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모땡땡 브랜드 옷 같은 경우는 49,000원에 7벌 브랜드. 그게 안 되면 판매가 안 될 정도. 근데 60%가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원가를 도대체 얼마에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제품의 질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유통 방식은 2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요 중간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연예인 써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총판한테서 총판들이 그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이제 왔었던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저 생필품들을 갖고 할인 판매하면 돈이 되는구나를 보고 그 유통 거래 비용의 시장들을 사실 가져간 게 지금 대형마트나 이마트라든지 이런 마트에서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네, 다 지금 사라지는 추세죠. 왜? 네, 저길 다시 이제 쿠팡이 지금 50조 시대를 열어가지고 온라인에서 넘어가 로켓 배송 이런 걸로 그만큼 지금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유통거래 비용이 35%가 존재한다는 거 전 아메이 와서 여실히 이제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아메이는 뭐야라고 했을 때 아메이는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을 원가를 높여서 품질 좋은 제품들을 그냥 우리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안 하고 직접 줄게. 그리고 회원 소비자 혜택을 이렇게 줄 테고 35%의 기금들을 띄워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줄 테니 이걸 갖고 사업의 기회로 소비자의 기회로 한번 가져가봐
사실 아메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단순한 이론들을 여러 가지 선입견에 막혀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 이 35%의 캐시백을 어떻게 나눠주냐?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캐시백은 그룹으로 합산하되 맨 나중에 가입한 사람부터 나눠준다는 원칙 하에서 나눠지게 되고요. 제품을 보면 PB와 BB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한 포인트 밸류와 그 다음에 저희가 캐시백을 할 때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비즈니스 볼륨 BB를 해서 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12 플랜이라고 전 세계에서 공용되는 이 수익 구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어만 다르고 똑같다라고 우리 스폰서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면서 너무나 재밌게 풀어주시는데 사업을 전해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 사업을 전해받은 나도 내가 너무 좋아서 내 동생과 또 다른 친구에게 알렸다고 가정할 때 각각 20만 포인트씩을 제품들을 썼다고 가정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수익 분배가 나눠지냐를 자세히 보면 저 4명의 그룹에 사실 잡히는 포인트는 80만, 그 다음에 나로부터 이루어진 그룹에 잡히는 포인트는 60만이 되는 거죠, 합치면. 그러면 그냥 언뜻 봤을 땐 처음에 저는 그러면 당연히 80만 PB에 있는 사람이 캐시백은 더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보니 이건 결국 내가 몇 번 누구에게 얼마나 알렸느냐를 가지고 준다라는 것, 개념인 거죠. 그걸 이해하기까지 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이 비즈니스가 조금 다시 보였던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알림품보다 내가 나의 노력을 인정해줘서 아메이에서는 저 볼륨에 따라서 한 명을 알린 스폰서는 12,000원을 그리고 2명에게 알린 나에게는 그 2배인 정확하게 24,000원을 배분해주고 그다음 A와 B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소비자 되는 캐시백 그 비율에 맞춰서 저렇게 가져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구심은 들잖아요. 처음에 저는 뭐 의심했던 거라기보다 분명 이걸 알려주시는 분에게 어떤 그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그 스폰서의 구조를 빼고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나 AB한테 돌아오는 그 가격이 그 캐시백이 다르지 않은 걸 보고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학습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메이는 여기서 개입되는 영역들은 제조하고 배송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오로지 우리의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지혜의 양을 어떻게 내가 꾸려갈 거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이야기와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AB로서 활동할 거냐만 사실 고민하면 된다라는 걸 되게 늦게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고요. 노력순으로 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이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셨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아메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수학 논문들을 실제로 발췌하고 라이센스를 사서 여기에 적용한 약간 천재적인 모델이다라고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명 깊게 들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디슨 마케팅상이라는 게 있는데 당대 이노베이셔너들에게 주는 상인데 그때 이미 아메이는 90년대에 받았고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엔비디아 너무 이렇게 핫하잖아요. 젠슨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긴 사실 그 이노베이터한테만 주는 상인데 그걸 이제 아메이가 그때 당시에 받을 정도로 엄청 빠르게 갔다. 그러면 이제 아까 112 구조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저희 네트워크는 어쨌든 복리의 구조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막 알리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의 경험과 시스템으로 성공의 경험을 높여줄 수 있게끔 매년 업데이터가 되더라라는 것들이 너무 감명 깊었고요. 저렇게 해서 똑같이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소비자와 프로슈머의 개념들이 저렇게 늘게 되면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만들어지고 저 핀에서 지금 저렇게 이제 추가 30%를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초기에 시작하신 부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수입이 되게끔 만들어준 이게 또 25년도에는 저게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7만 원 사이였는데 저거를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주면서 월에 30만 원으로 바뀌는 정도로 해서 각각각을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참 아메이라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수익 모델들을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굿모닝을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게끔 어쨌든 앱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4만 4천 명 정도가 앱상에서 수치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끔 계속 물신양면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저희가 스마트 오더, 구독 서비스들에서 일반적으로 트렌드가 되어 있는 것들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확장되고 나면 저희 시스템에 있는 가이드북에 의거해서 보면 633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람을 수백 명 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알리는 오직 그 6명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실질적으로
그 캐시백이 어떻게 오는지를 나타내는 장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사업을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조금 더 먼 비전들을 이게 내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갈구나를 사실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6년도부터는 저렇게 그 브론즈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중간에 이제 인정 프로그램들이 다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생산돼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실버 프로듀서와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에메랄드를 나누는 기준 중에 가장 심플한 게 아까 그룹의 볼륨들을 실버 프로듀서와 플래티늄까지는 몇 번을 만들었느냐,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나오지만 에메랄드는 내가 파트너십으로 내가 사업을 소개한 분이 성공하게끔 몇 번을 도왔느냐를 가지고 보석핀이라고 하는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구분해서 핀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연봉들은 지금 저거보다 조금 더 상회됐겠지만 실질적으로 비교하는 데이터인데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만 돼도 요 아래에 있는 핀의 중간 정도에만 돼도 저희가 노동 수익으로 벌어가는 그 수입의 거의 그 3% 내지는 한 2%의 수준에 들어갈 정도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4,000원의 돈이었지만 저희가 비전을 갖고 멀리 보고 또 내가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저렇게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갈 수 있다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실 큰 비전 중에 수입적으로 본 비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핀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아몬드 핀도 저기 중간 정도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위로도 아직 끝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직도 계속 이 사업은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커뮤니티 얘기를 할 때 이 기사를 좀 안 갖고 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팀에서 코로나 때도 저렇게 했던 것도 또 기사로 나오고 또 줌으로도 저희가 많이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들이 좀 있고 저희 이제 엔드 파트너인데 엔드 파트너가 여행 가서 저희 치앙마이 가서 거기서 또 기자분들이 따라와가지고 ABO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떤 개인의 스토리와 이미지와 브랜드들을 아메이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사업이 한번 이 사업을 좀 잘 살펴보시면 왜 이 아메이가 저렇게 ABO로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 트렌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책의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필립 코틀러가 저희 아메이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줬잖아요. 그 세션에 저희 장혜선 리더님께서 직접 인터뷰하는 포럼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추천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은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내린 마케팅의 정의 중에 하나가 마케팅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무의식적 욕구 혹은 의식적 사고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케팅은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어떤 생각들을 던져주고 영향을 주는 게 진정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저기는 김상규 교수님께서 써놓으셔서 제가 이 마케팅의 의미를 단순히 아메이 마케팅 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면 저 의미를 조금 계속 곱씹어 보시면 이게 정말 심오하고 재밌는 산업의 영역이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장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연예인 몸값 제가 여쭤봤잖아요. 연예인 몸값은 결국 기업이 빌리고 싶은 스토리의 값이라고 얘기 드렸고 ABO가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각자가 가지는 ABO의 스토리는 아메이가 함께 키워가고 싶은 브랜드의 자산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창업자가 얘기하셨던 아메이의 경쟁력은 뭐요라고 얘기했을 때 ABO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셨는데 그 ABO, 그럼 그 경쟁력 있는 ABO는 과연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야기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각자 개인인 거죠. 그럼 각자 이야기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걸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으니 그걸 시스템적으로 아메이가 전 역량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느끼면 그 감동 속에서 저희 스폰서님들이 항상 눈물 흘리시면서 창업자에게 감사해요. 사진 현관문 앞에 놨어요를 처음에 되게 낯간지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의미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건 이제 지적자본론에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인데 제한의 시대라는 거예요. 제한의 시대인데 어떤 제한을 하면 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자산을 정하는데 제한 1.0이라고 저 스스로 정의해보면 기존에 그냥 정보만 잘 제품을 소개하면 됐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 아메이가 스스로 얘기하는 1.0과 2.0 사이에. 그런데 지금 AI가 도입이 되고
어떤 마이 웰립스 랩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오까지 온 시대에서 AI가 섞여 있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의 인생에 관여해야 되고 그게 심지어 건강 정보를 관여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제안의 형태가 우리가 하는 제안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제품만 잘 전달하면 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조금 더 아메이의 3.0에 발맞춰 가려고 그러면 제안의 형태도 분명히 진화돼야 될 것이고 그 진화의 형태 중에 하나가는 마케터로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도구인 그 누군가의 스토리. 먼저는 나의 스토리를 설계하고 그다음 내가 같이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내 파트너들 ABO의 스토리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 그 제안을 내가 단순히 정보로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와 어떤 비전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끌어가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안 2.0에 들어있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엔드 파트너가 항상 제가 OM을 안에서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빠, 어렵게 좀 하지 마. 근데 오늘 반응을 보니, 네, 어떤지 짐작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사업은 사실 자영업이어서 내 컬러대로, 내 색깔대로 해도 된다라고 우리 스폰서님께서 자유롭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가치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최대 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믿고 있는 건 이 시너스트 시스템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기라성 같은 리더님들이 본질을 꿰뚫어주는 또 그 강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늘 혹시 또 부족하거나 또 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오늘 아까 저희 리더님께서 그러셨는데 커피 사주시면서 여기 내 나와버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 나와버리가 부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쨌든 막 하다가 다시 부천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기초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